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자하오. 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번 주 수업은 아시아의 정체성과 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이제 이런 이론적 논의를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실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가면서 그 한류에 대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시는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실무적이고 실체적인 어떤 현존하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탐구를 하다 보면 그 원론적인 어떤 한류가 나오게 된 어떤 동기라든지 원인, 이런 것들을 좀 모르게 되면, 놓치게 되면 앞으로 한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류가 나오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원인과 그 다음에 그 원인이 태동되기까지의 어떤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또는 지리적 환경, 문화적 환경,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당분간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실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잠시만요. 화면이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제 노트북이 조금 이게 오래돼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죄송합니다. 괜히 시간 끄네. 자, 우선 아시아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인류가 현재 여러 가지 위기상을 겪고 있죠. 이를 타개하고 생존하고 자정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찾아 헤매고 있죠. 현재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아주 온 세계가 너무 어려움에 뭐 이렇게 직면되어 있습니다. 뭐 오래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테러 위협이라든지 지구의 몸살을 일으키는 환경 문제와 이딴 천재지변, 젊은이의 사망이라든지 자살과 총기 사건, 인종 갈등, 폭동의 악순환, 이런 지구촌의 모든 구성원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인류가 직면한 이와 같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벗어나서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모색하는 그런 것들은 인류 생존을 위해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이고 인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과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사회적 원인으로서 가장 먼저 주목된 것은
잘못된 사회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는 근대주의로 대변되는 서구 중심의 발전 역사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중세에서 근대로 이렇게 접어들 때 서구에서 아주 가장 주목할 만한 가장 큰 사건이 상황들이 있었죠. 세 가지 사건이 뭐죠? 상황이 첫째가 산업혁명이죠. 그리고 종교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르네상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그 환경 자체의 변화가 이 세 사건 다 상황 다 무관치 않지 않습니까? 무관하지 않아요. 어떤 중세 봉건 사회에서부터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드는 그런 폭발적인 계기가 되는 이런 사건들이지만 이러한 그 계기가 되기까지 꾸준히 어떤 조금씩 그 변화들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산업혁명이라든지 종교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르네상스 화두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 키워드는 뭘까요? 대중입니다. 대중성. 그러니까 계급이 무너지고 또 대중들이 사회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것이 대두되면서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라고 봐야죠. 자본주의 근대 자본주의를 있게 한 서구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그 도시로 몰려들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계급을 타파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 여건들이 조성되면서 종교에서도 어떤 종교의 자유, 종교 개혁 부분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말하자면 기독교 사상이 멀리 퍼지는 그런 어떤 사회적 계기가 됐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든지 켈빈을 통해서 그 종교 개혁 젊은 그 신부들을 통해서 나왔던 종교 개혁은 사실 그 불합리한 어떤 그 계급 사회, 그다음에 만인들이 종교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르네상스 시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매스 미디어 대중 그 문화 또는 대중 미디어들이 등장을 활발하게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문화의 향유도 거의 그 고급 문화, 고급 예술, 그래서 주로 그 권력이 있는 자, 계급이 있는 자, 계급이 높은 자, 그다음에 실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근대 시대에 오면서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라고 한다면 대중 매체를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영화라든지 TV라든지 또는 그 뉴스페이퍼, 매거진, 잡지 이런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이 접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그 서구에서부터서 그런 군대주의가 시작되고 발전되면서, 그러니까 서구 중심의 발전 역사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구조적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뭐 마르크스의 그 근간이, 마르크스 이론의 근간이 되는 어떤 그 헤겔이라는 철학자의 변증법적 변증법을 보면 반정합이란, 정반합이란 그 논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이라는 어떤 발을정자, 정이라는 어떤 세력이, 또는 어떤 사회가 전체를 이렇게 이끌고 가다가 나중에는 그 정에 반대하는 반대급부의 세력이나 또는 현상이 일어나서 대립을 하다가 그 정과 반이 타협을 하고 같이 함께 상생을 함으로써 합이 이루어지고, 그 합이 다시 정이 돼서 정이 다시 정의 세상이 이루어지다가 다시 그 반대급부가 나서 다시 대립하고 또 합의하고 합쳐지고 다시 정이 되고, 이러한 역사의 투쟁을 우리가 그 정반합 또는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 변증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르크스 이론은 이러한 헤겔 사상에서부터서 기인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처럼 이러한 중세 봉건주의 계급사회를 타파하고 나왔던, 대두된 근대 자본주의 사회들이 또 구조적인 문제를 또 안게 돼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는 노력이 또 나오게 되죠.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근대주의 이전의 역사라는 시간성에서 모델을 찾는 노력과 서구 근대주의 이외의 지역성에서 대안을 찾는 시각, 그렇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로서 어떤 점들이 잘못됐는지 그 대안을 찾아보자 할 때, 그러면 그 전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볼 수는 없으니까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전에 그 시간성에서 역사라는 시간성에서 그 내주의 이전의 모습 모델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오히려 그 서구에서 시작되는 근대주의 이외에 다른 곳에서의 지역성에서 대안을 찾는 그런 시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제 아시아는 비서구 지역성 면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이는 문화적 다양성과 함께 독자적 발전의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주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체적 맥락을 살펴볼 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한류 문화를, 또는 더 크게는 이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로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어떤 가능성이나 또 방향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은 그 한류라든지 이런 그 아시아권 또는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 문화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태동이 되고 또 바람직한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이런 그 부분부터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근대 그 민주주의, 근대 자본주의, 특히 이 사회에서의 그 어떤 모순점들,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떤 대안책으로 우리가 모색하기 위해서 일단 연구를 시작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제가 그 교재로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동번을 해드렸습니다만, 글로벌 미디어와 아시아 정체성, 혼종성과 저항성의 경계라고 부제가 나와 있습니다. 윤선희 교수가 이렇게 썼는데,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이론적이라든지 인문학적 또는 철학적 이론들이나 사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이라든지. 한양대학교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수시기도 하지만, 제가 박사학위를 한양대에서 한 7년 동안, 그러니까 현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뵀던 분입니다. 아주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하시고, 미디어 그 정치 문화적인 어떤 미디어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정치 경제학, 문화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 책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상이나 이론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선생님 다 아는 이 부분이 전공은 아니라서 다는 아니지만,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 사상이라든지 이즘이라고 하죠. 사상이라든지 이데올로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또는 시어리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아는 데까지 컴프레hen션 해가지고, 선생님 먼저 컴프레hen션 하고 이해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주는 그런 수업 형태로 가겠습니다. 초반에 이런 수업 형태를 갖다가 나중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식을 확보하고 또 탐구한다는 정신으로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시아는 비서구 지역성 면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이는 문화적 다양성과 함께 독자적 발전의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 대한 전 인류적 관심은 오리엔탈리즘으로 대변되는 신비주의나 형이삭적 관심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특히 동양, 우리가 동양으로 일컫는 이 아시아권 들은 주로 신비주의, 형이상학적 관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서구 자본주의의 지역보다는 개발이 좀 덜 되고, 그래서 더 신비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상 그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넘어서는, 관심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것이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영화 감독이 상당히 이제 굉장한 능력이 있고, 저도 좋아하는 감독이고, 그다음에 겸손하기까지도 하고, 영화는 여담입니다만 영화는 사실은 특성이 두 가지죠. 예술성도 있고 상업성이에요. 어떤 예술도 요즘에는 이제 그 분야를 간과할 수는 없죠. 상업성 부분도. 그런데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예술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기에 비하면 이제 TV 드라마라든지 TV 방송 프로그램 예술성보다는 어떤 이제 그 흥미성, 오락성,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성이라든지. 근데 어쨌든 영화는 예술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주로 그래서 상업적인 차원에서 영화를 그 시작한 미국,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엄청난 산업적인 피해를 보고 그 세계 대공황을 있을 때, 미국에서도 엄청난 공황이 있을 때 정책적으로 영화 산업을 키웠죠. 그래서 한류 스타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뮤지컬이라든지 브로드웨이. 그래서
당시에 영화 산업을 정책적으로 한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해외 판매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래서 경제 부흥을 위한 어떤 그 일환으로서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영화라는 것은 결국은 대자본을 투여해서 상업적인 부분에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데 목적이 확연하게 있고 유럽은 거기에 비해서 영화 시작 루미에르 형제부터 시작된 영화들이 상당히 어떤 자본을 축적을 하기 위한 그 행위보다는 예술성에 가깝다. 그래서 그 칸 영화제라든지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은 확연히 영화에서 표방하는 그 모토가 달라요. 그래서 그 시상하는 그 수상자들의 수상 작품들의 면모도 굉장히 다르고 다만 이제 외국어 영화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카데미상에서도 많이 수상 이제 약간 예술성이 가미된 것들을 하지만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동양에서 아시아권에서 그 아주 10여 년 전에 그 와호장룡이 상당히 오래 전이죠. 2000년도 초인가 그랬죠. 그래서 2005년인가 9년, 2005년 정도. 하여튼 와호장룡이 최초로 이제 그 뭐 자룡상도 받고 해서 큰 성과를 거뒀는데 외국어 영화상 그러니까 그때쯤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말하자면 외국의 예술성이 깃든 영화들을 그 많이 그 수상을 하게 되는 시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양상이 벌어졌는데 요번에 우리 기생충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쾌거를 이룬 거는 여러 가지 영화사적 의미에서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카데미 상에서 수상을 했다는 게 다른 데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의 볼 수 있듯이 칸 영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성을 많이 하고요. 베를린 영화제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양분이 되는데 이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영화사적으로 상당히 그 어떤 예술성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분에게 유럽의 영화 학도들이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 스필버거를 인정하는 그 인터뷰를 하면서 학도의 대표들이 스필버그만큼은 유럽에서는 영화 감독을 작가라고 합니다. 영화 작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떤 예술성이 깃든 어떤 영화 감독은 약간 상업성적인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스필버그만큼은 영화 작가로 칭호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겸손한 말로 저는 감히 어떤 예술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화 작가라기보다는 흥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를 흥행사로 사업가로 칭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을 말을 했어요. 화답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영화의 흐름이 미디어에서도 이제 영화 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확연히 이제 그 각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 서구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스필버그를 얘기하다 이렇게 장황하게 길어졌는데요. 스필버그라는 이 감독이 주로 보면 영화에 인디아나 존스라든지 뭐 영화에 보면 주로 특징이 출연자 중에 아이들 그 소년들 특히 소녀보다는 소년 그리고 그 동양권 뭐 중국 그 소년이라든지 꼭 출연을 시켜요. 출연을 시켜서 그 어떤 뭐 탐험을 하거나 이런 종류로 이제 영화들을 좀 많이 내용을 하는데
신비주의라든 동양의 신비주의 부분에 이 말을 좀 하려고 했던 거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동양의 신비주의에 굉장히 심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시아 부분은 서구에 비해서 물론 이제 아프리카도 있고 뭐 남미 뭐 부분도 있고 하지만 아시아라는 지역에서도는 그렇게 그 서구처럼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한동안 이렇게 관심거리였죠. 그리고 형이상학적 어떤 철학적, 형이상학적 이런 것들이 형이하학에서 이제 주로 그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물체라든지 물질적인 부분이 하학적이라면 이상학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관심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것이다. 서구 강국을 위협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일본과 중국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 체제 질서에 새로운 힘의 재편을 요구하는 중동 세력 등의 여러 나라에서 아시아권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경제 문화 양면에 비약적 발전을 보이는 네 개의 용어에 의해서 나타나듯 아시아는 새로운 위협이자 가능성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이와 같은 현실적 관심에 비해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의 한계로서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EU라는 그러니까 그 EU라는 거는 유럽 국가들이 어떤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걸 EU라고 하죠. 그래서 유니온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노력이 별로 좀 부족하고 그 한계가 있다. 그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한류 문화가 드라마에서부터 TV 드라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배용준이라든지 제주가 했던 겨울연가부터서 시작된 이런 한류 드라마 붙어서 K-팝 또는 음식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한류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배경과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기 우리가 이제 요즘에 유럽이나 미국까지도 지금 BTS는 빌보드 차트 1위가 될 정도로 완전히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 전에 이제 싸이도 그랬었고 그렇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출발은 아시아였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시아적으로 유럽처럼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계점이 있다. 몇 가지 한계점.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교과목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아시아 공동체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EU처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대안책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또 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들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한계점이라는 게 왜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의 서구 중심적 지식과 문명사가 지배하고 있는 근대사의 현실을 포함해서
근대사 여러 가지 근대사를 포함해서 첫째, 아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고 광범위한 경제 단위이면서도 공동체로서의 구심점이 매우 희박한 지역 중 하나라는 점. 두 번째는 문화적 차원에서도 아시아는 하나의 문화로 묶기에는 이질적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일본 문화하고 생김새는 정말 비슷해요. 생김새는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뭐 중국 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잘 나타나긴 하겠지만 중국, 그다음에 일본, 한국 뭐 할 것 없이 또 아시아권에 있는 분들의 사람들의 그 생김새라든지 별 이렇게 이질감이 없는데 가까운 뭐 2시간만 날아가면 바로 일본이잖아요. 그런데도 일본만 가도 완전 이질감이 있는 어떤 문화적 차이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역사에서 기인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겠죠. 우리 이제 유학생분들도 많으시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제국주의 여기 나오네요. 역사적으로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시도됐으나 이때 시도된 공동체 운동은 제국주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반영되는 치명적인 역사적 상흔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느 나라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해서 뭐 침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모토는 어떤 구호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정체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아시아권을 한때 묶고 싶어하는 그런 그 대망의 어떤 모토는 좋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 제국주의 정치적 목적으로 결국은 우리도 36년이라는 일제 치하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흔들, 중국은 중국대로 또 일본과 좋지 않은 감정, 역사적 감정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상흔을 안고 있다. 그런 감정들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총리가 또 바뀌었지만 또 일본 강경파로서 그동안 보상 문제라든지 또 우리 할머님들의 그 아픈 그 과거들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사과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또 시간적인 흐름이 많이 소요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이란 얘기예요. 공동체 형성하기가 힘든 것들이 넷째, 아시아적 정체성의 순수성이 문학이나 예술의 소재로 또 학문적 이념형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뭐 예술가들의 그 교류라든지 모임 뭐 이런 것들로는 이념적으로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역사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기는 단시간에 이루기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시아 정체성의 문화현상적 논의를 살펴보면, 자, 지금 뭐 정치, 경제, 뭐 어떤 역사적 상황을 일단은 유보하고라도 문화현상적 논의, 물론 이제 연결이 안 될 수는 없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어떤 문화현상이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말하자면은 인바이러먼트 그 환경 자체에서 기인되는 것들이니까 정치, 경제, 사회 오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니까 무관치 않죠. 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문화 현상적 논의는 아시아의 문화적 유사성을 근거로 아시아 정체성을 논의하는 시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시아 정체성. 그래서 먼저 문화 현상 쪽으로 논의를 하자면 유사성이 있다. 해결 방안 중에서 유사성이 있다. 뭐 생김새도 비슷한데 그게 바로 유교 문화, 종교적인 차원에서 유교 문화권으로 보는 시각이 해당되고, 나아가서 아시아에서 한국 미디어의 인기는 유교 문화권의 공통점이란 때문에 논의가 이러한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돼서 쉽게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교 문화권에 기인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류 성공의 비결은 유교 문화권이나 문화적 근접성 같은 아시아적 특성에서 찾는 문화의 현상적 시각은 지나치게 표면적인 접근이다 이거예요. 아시아 정체성의 실체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얕은 시각이다 얘기입니다. 아시아 정체성 공동체 형성의 논의, 아시아 공동체 운동의 역사. 자, 그래서 현재 아시아 국가 간에 시도되는 경제협력 설립 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한류를 위시한 아시아 문화 콘텐츠 부상, 이런 것들도 아시아 공동체 운동이나 아시아주의와 무관하지 않죠. 이는 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고, 어차피 결국은 이제 이유가 무엇 때문에 태동이 됐을까요? 미국의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는 신념 하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유니온으로 완전히 뭉쳐가지고 대나무도 나뭇가지도 뭉치면 부러지기 힘들지만 개별적인 낱개로는 부러지기가 쉽잖아요. 그렇듯이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뭉친 게 이유예요. 내분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좀 더 한번 봅시다. 하지만 애초에 대항 또는 대안 세력으로서 미국의 대항함으로써 생긴 것들의 이유예요. 아시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특히 미국이죠. 대자본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기, 우리 지역, 아시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게 아니고 공동체를 엮어서 하자, 이런 운동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일어났었죠. 어떤 국가만을 생각하는 민족주의 사상보다는 공동체의 운명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간의 그러한 아시아 공동체 운동을 했던 역사들을 보자는 거예요. 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 심층적으로 아시아 정체성 찾기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날로 글로벌화되어 세계화되어 가는 세계에서 글로벌화되고 있는 지구촌으로라는 모토에서 세계에서 국가 단위를 넘어 지역 단위의 협력을 추구하는 다양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도 공동체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 글로벌화가 되는
또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지구란 지붕 안에서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점점 오지 않겠습니까? 그 계기가 되는